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분 안에 도시 하나가 멈춥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한밤중 인천 앞바다에서 위험물 컨테이너선 한 척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악천후, 대정전, 짙은 해무. 항만의 불빛은 꺼졌고 배는 방파제를 향해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단 4분만 늦었어도 유독가스는 바다를 넘어 도시로 번졌을 겁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18분 안에 결단해야 했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현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 상황이면 사고 날 수밖에 없다. 한국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밤의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날 밤 11시 38분, 인천 신항 전체가 암흑에 잠기는 걸 봤을 때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백 개의 크레인이 일제히 멈추고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앞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어요.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나이는 56이고요.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항만안전인증기관에서 32해째 일하고 있죠. 세계 곳곳의 항만을 평가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감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안전은 뒷전이고 사고가 나면 덮기 바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 땅을 밟은 건 2025년 2월 사흘이었습니다. 인천항 확장구역 최종 인증 감사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번 감사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죠. 서류 몇 장 확인하고 현장 한 바퀴 돌고 보고서 작성하면 끝이니까요. 근데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마중 나온 담당자가 제게 건넨 게 명함이 아니라 안전모였거든요.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셔야 한다고요. 서해안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고 위험물 구역 냉각 장치가 멈췄다고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착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사고 현장으로 끌려가다니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무전을 주고받았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이구나. 사고 터지면 외국인 감사관까지 끌어들여서 책임 분산하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차창 밖을 봤는데 도로 위가 텅 비어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차가 빽빽했을 시간인데 경찰차 몇 대만 달리고 있었어요. 항만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밤이었지만 항만은 원래 불야성이어야 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죠. 조명탑이 전부 꺼지고 비상등만 간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해무가 밀려와서 시야는 30m도 안 됐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담당자가 저를 상황실로 안내했어요.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더군요. 근데 이상했어요. 패닉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선 해경이 좌표를 외치고 다른 쪽에선 항만공사 직원이 풍향을 확인하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선박 위치가 찍히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위험물 컨테이너선이었어요. 항로를 이탈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정전으로 일부 항로 표지가 꺼지면서 방향을 잃은 거였습니다. 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위험물선이 통제를 잃으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이 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야적장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전 반사적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해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불빛,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상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가스 누출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2해 동안 수백 개의 항만을 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전, 해무, 선박 이탈, 가스 누출. 최악의 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이건 연쇄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입을 열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장 의료팀 즉시 투입, 해경은 선박 추적 계속, 해군은 드론 대기하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드론이요? 이 한밤중에 해무 속에서 드론을 띄운다고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야적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쓰러졌다고요. 유독 가스 흡입 의심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사고는 시작됐어요.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 본능적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기록을 남겨야 했거든요. 근데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60대 남자가 제 쪽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오늘 밤 제대로 된 한국을 보실 겁니다. 좋든 나쁘든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날 밤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상황실에는 두 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장 대응팀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간 운영팀이었죠. 전 처음엔 그 차이를 몰랐어요. 그냥 다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민간 운영팀장이 회의 테이블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이었어요. 상황실 안에서 유일하게 넥타이를 맨 사람이었죠.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험물선 예인 즉시 시작하겠다고요. 그 순간 현장 책임자였던 박진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죠. 지금은 해무가 너무 짙다고요.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예인선이 오히려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1시간이면 조류가 바뀐다고요. 그럼 예인 비용이 2배로 뛴다고 했죠. 더 큰 문제는 내일 아침 뉴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보도되면 항만 신뢰도에 타격이 온다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인데 뉴스 걱정을 하다니요. 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팀장님, 지금 예인을 강행하면 선박 회전 각도가 틀어집니다. 그럼 방파제 충돌 가능성이 더 커져요. 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갑더군요. 그는 말했죠. 콜린스 씨는 감사관이지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고요. 여기 시스템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시스템을 믿으라니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박진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예인선 선장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지금은 위험하다고 한다고요. 최소한 레이더 보정이라도 끝나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치며 말했어요. 결정은 이미 났다고요. 예인선 3척 투입해서 선박을 항로로 밀어넣겠다고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테니 현장은 지시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죠.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였어요.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전 주변을 둘러봤어요. 현장 직원들 얼굴이 굳어있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이구나.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해서 위험해도 윗사람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예인선 출동 지시를 내리려는 참이었죠. 근데 그때 박진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그 지시 못 내립니다. 사고 나면 제가 책임집니다. 팀장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소리쳤죠. 박 반장,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결정에 개인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근데 박진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 결정이든 뭐든 사람 다치는 건 못 봅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아는 아시아식 위계 질서가 아니었거든요. 현장 책임자가 상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좋아, 책임은 본사가 진다. 그러니 예인 시작해. 결국 예인선이 출동했습니다.
무전으로 선장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죠. 시야가 50m도 안 된다고, 레이더 신호도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팀장은 계속 밀어붙였어요. 천천히 접근해서 밧줄만 걸면 된다고, 겁먹지 말라고 했죠. 모니터에 예인선 세척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위험물선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어있더군요. 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예인선 1번이 선박 옆에 붙었습니다. 밧줄을 던지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선박이 급격히 회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류와 바람이 겹치면서 선체가 틀어진 거였습니다. 예인선 선장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밧줄 끊어졌다고요. 선박이 계속 돈다고요. 상황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선박 회전 속도 분당 3도. 이 속도면 10분 안에 방파제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요. 그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제가 경고했던 그대로였거든요.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붙들었습니다. 다시 시도하라고, 각도 맞춰서 다시 붙으라고 소리쳤죠. 근데 예인선 선장은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선박이 너무 빨리 돌아서 접근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경보가 울렸어요. 컨테이너 고정 경보였습니다. 선박이 회전하면서 실린 컨테이너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물 탱크도 포함돼 있었죠. 만약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지면 유출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박진수 씨가 무전기를 빼앗듯이 들었어요. 그는 명령했습니다. 예인선 전부 후퇴하라고요.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요. 팀장이 소리쳤죠. 뭐 하는 거야, 아직 할 수 있어. 근데 박진수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람 죽이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예인선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세 척의 배가 천천히 멀어지더군요. 위험물선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배는 완전히 통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방파제까지 남은 거리는 800m. 충돌까지 예상 시간은 18분. 전 그 숫자를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18분. 그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팀장은 주저앉아 있었고 박진수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했죠. 지금 지휘권을 넘깁니다. 재난본부로 연결해 주세요. 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였죠. 박진수 씨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콜린스 씨, 이제 진짜 한국을 보실 겁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화면 속 선박은 여전히 돌고 있었고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죠. 17분 남았습니다. 재난본부와 연결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그 3분 동안 상황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모니터 속 선박은 계속 회전했고 충돌 예상 시간은 15분으로 줄어들어 있었죠. 전 그 숫자를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여러 개의 창으로 분할되더니 해경, 해군, 항만공사, 지자체 재난본부가 동시에 떴습니다. 한 화면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박진수 씨가 간단히 상황을 보고했어요. 위험물선 통제 불능, 방파제 충돌까지 14분, 컨테이너 고정경보 적색. 재난본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선박 정지 가능성은요? 박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미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닻을 내려도 소용없다고요. 오히려 선체 손상만 커진다고 했습니다. 해경 쪽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회항은요?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는 없나요? 선장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려도 조류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지금은 바다가 배를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지도 안 되고 회항도 안 된다. 그럼 남은 건 충돌뿐이잖아요. 해군 쪽에서 레이더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화면에 주변 항로가 표시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위험물선 주변에 다른 배들이 5척이나 있었거든요. 컨테이너선 2척, 유조선 1척, 어선 2척. 다들 정전과 해무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위험물선이 저 배들 중 하나라도 들이받으면 연쇄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럼 인천항 전체가 마비돼요. 재난본부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박 대피시켜야겠다고요. 주변 항로 비우는 게 먼저라고 했죠. 해경이 즉시 응답했어요. 지금 출동 중이라고 예인선 추가 투입해서 배들을 빼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해무가 너무 짙어서 소형 선박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었거든요. 레이더가 있어도 오차가 심했고요. 한 어선 선장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불빛이 안 보인다고요. 등대도 안 보이고 부표도 안 보인다고요.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선박 한 척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천 앞바다 전체가 눈먼 상태예요. 정전으로 항로 표지 절반이 꺼졌고 해무로 나머지 절반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배들을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죠. 박진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배를 빼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충돌 각도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정면 충돌하면 방파제가 무너지고 항만 전체가 침수된다고 했죠. 최소한 각도라도 틀어서 측면 충돌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재난본부에서 물었어요. 각도를 바꿀 수 있나요? 박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해봐야 안다고요. 근데 시도는 해야 한다고요. 안 하면 100% 최악이니까요. 화면 속 시계가 12분을 가리켰습니다. 전 무의식 중에 손목시계를 봤어요. 12시 12분.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어요.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는 25년 전 싱가포르 항만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컨테이너 크레인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서 즉사하셨죠. 사고 원인은 현장 실수로 결론 났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날 관리자가 안전 점검을 건너뛰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걸요. 그때 이후로 전 믿었습니다.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고요. 특히 돈과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만든다고요. 그래서 전 항만 안전감사관이 됐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간 운영팀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결과는 재난이었죠.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도 똑같구나. 결국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거구나. 그때 해군 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드론 편대 준비 완료됐다고요. 언제든 출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 귀를 의심했어요. 드론이요? 이 한밤중에 해무 속에서 드론을 띄운다고요?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재난본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항법 유도 시스템 작동 가능한가요? 해군 장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죠. 가능하다고 드론이 항로를 그려주면 선박이 따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드론으로 항로를 그린다니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요. 게다가 지금은 시야가 30m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드론 불빛을 선장이 볼 수나 있을까요? 박진수 씨가 제 쪽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콜린스 씨, 다른 방법 있으세요?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없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보였어요. 시계가 10분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선박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고 방파제까지 거리는 600m로 줄어들어 있었죠. 충돌각도 계산 결과가 떴어요. 현재 속도와 방향 유지 시 72% 확률로 정면 충돌. 재난본부 책임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론 편대 출격, 해경 헬기 적어도 비행 준비, 예인선 재배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각도를 바꾸겠다고 했죠. 실패하더라도 최악은 막아야 한다고요. 명령이 떨어지자 상황실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무전이 오가고 좌표가 전달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뭐라도 하는 척하는 걸까요? 모니터 한쪽에 작은 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6대의 드론이 해무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죠. 화면으로는 잘 안 보였지만 레이더상으로는 찍혔어요. 박진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통하길.
전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발이라니. 이 사람도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도박이에요? 시계가 9분을 가리켰습니다.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8분 남았을 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안전모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더군요. 현장에서 막 온 것 같았죠. 그가 바로 박진수 씨였습니다. 아까 팀장과 부딪혔던 그 사람이요. 그는 회의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어요. 민간 운영팀장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박진수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재난본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보고서는 나중에 쓰겠다고요. 현장 중심으로 간다고요. 재난본부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박진수 씨가 상황판을 가리켰어요. 그는 말했죠. 지금 필요한 건 셋입니다. 첫째, 선박 주변 배들 빼내기. 둘째, 위험물선 각도 바꾸기. 셋째, 만약 충돌하면 유출 최소화. 이 세 가지만 집중하자고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는 각 기관이 따로따로 보고하고 있었거든요. 해경은 해경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대로요. 근데 박진수 씨가 들어온 뒤로는 달랐습니다. 화면이 하나로 통합됐어요. 해경, 해군, 소방, 해양경찰청, 지자체 재난본부가 전부 한 화면에 뜬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직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아까까지만 해도 해경 3호정입니다. 해군 작전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북위 37도 4분, 예인선 이동 중, 풍양 북서 6노트, 파고 1.5m, 드론 3번기 고도 200유지 이런 식이었어요. 숫자만 오갔어요. 좌표, 속도, 시간, 거리.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죠. 전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본 어떤 시스템과도 달랐거든요. 보통 재난 상황에서는 보고 체계가 복잡해요. 현장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가 검토하고 다시 지시가 내려오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 잡아먹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어요. 현장과 본부가 실시간으로 직접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해경 헬기 조종사가 말했어요. 선박 600m 상공 도착, 풍양 데이터 전송 시작. 그러자 해군 쪽에서 즉시 받았습니다. 수신 완료, 드론 항로 수정 중. 3초 뒤에 드론이 움직이더군요. 박진수 씨가 예인선 선장에게 직접 무전을 했어요. 김 선장, 지금 위치에서 100m 서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선장이 바로 응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질문도 없고 확인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믿고 움직였죠. 전 옆에 서 있던 항만공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 평소에도 저렇게 일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죠. 저건 비상체계라고요. 재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에요. 훈련된 시스템이었죠. 각 기관이 평소엔 따로 일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로 뭉치도록 설계된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듯이요. 재난본부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주변 선박 대피 우선순위 정하자고요. 가장 위험한 배부터 빼내자고 했죠. 해경이 즉시 데이터를 올렸어요. 유조선이 가장 가깝다고 500m 거리에 있다고요. 박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유조선 엔진 상태는요? 해경이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정전 영향으로 보조 엔진만 가동 중이라고요. 자력으로는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했죠. 그럼 예인해야겠네요.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예인선 2호 유조선 쪽으로 가세요. 나머지는 위험물선 각도 조정에 집중.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인선 한 척이 방향을 틀었어요. 레이더상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혼선이 하나도 없었죠.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조율이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보고했어요. 드론 편대 위험물선 상공 도착, 항로 유도 개시. 화면에 드론 6대가 일렬로 배치된 게 보였습니다. 불빛이 선을 그리듯 늘어서 있더군요.
마치 하늘에 길을 만든 것처럼요. 선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 보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통하는 거예요. 드론 불빛을 선장이 보고 있다고요. 해무 속에서도요. 박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전 그 손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두렵구나. 근데 두려움을 억누르고 일을 하고 있구나. 시계가 6분을 가리켰습니다. 선박이 조금씩 각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1도, 2도씩요. 박진수 씨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회전 속도 감소, 분당 2.5도. 좋아요, 계속 유지하세요. 민간 운영팀장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근데 박진수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는 팀장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죠. 지금은 회사 일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 살릴 때예요. 팀장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황실 안 모든 사람이 박진수 씨 편이었거든요. 아니, 편이라기보다는 그를 믿고 있었죠. 해경 헬기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파고 증가 1.3m. 조류 속도 3노트. 드론 항로 재조정 필요. 해군이 즉각 응답했어요. 수정값 적용 3초 뒤 반영됩니다. 정말 3초 뒤에 드론이 움직였어요. 항로가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지더군요. 선박도 따라서 움직였죠. 전 그 광경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실시간이구나. 3초 만에 전체 시스템이 반응하는구나. 박진수 씨가 재난본부에 물었습니다. 충돌 확률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잠시 뒤 숫자가 떴어요. 61%. 아까 72%에서 11% 떨어졌습니다.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 보인다. 계속 가자.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확률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100% 안전을 만들 수 없다면 60%라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방 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해상 오일 펜스 전개 완료, 만약 유출 시 1차 방어 준비됐다고요.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대기 유지하세요. 그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이름 남길 사람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남깁니다.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시계가 5분을 가리켰습니다. 선박은 계속 각도를 바꾸고 있었고 드론은 여전히 하늘에서 길을 그리고 있었죠. 전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기록할 게 아니에요. 눈에 담아야 해요.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식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4분 남았을 때 해군 장교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해무 농도 증가, 시계 20m 이하. 드론 불빛 60%만 시인 가능. 선장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어요. 앞이 거의 안 보인다고요.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다고요. 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겨우 각도를 바꿔놓았는데 이제 와서 시야가 막히면 어떡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박진수 씨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그는 해군 쪽을 봤습니다. 다른 방법 없나요? 해군 장교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있습니다. 비상 프로토콜 발동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화면에 뜬 거예요. 이름은 해상통합항법망이었습니다. 전 그 단어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통합항법망이요? 그게 뭔데요? 해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드론, 헬기, 위성, 지상 레이더를 전부 연결해서 디지털 항로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요. 선박 항법 장치에 직접 경로를 보내준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선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배의 컴퓨터가 직접 길을 받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해군 장교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재난본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신뢰도는요? 해군 장교가 말했죠. 93%입니다. 오차 범위 3m 이내.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세요. 지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드론 6대가 삼각편대로 재배치됐습니다. 해경 헬기가 고도를 낮추며 선박 바로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레이더 6기가 동시에 선박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선이었는데 선박이 가야 할 경로를 표시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1초마다 경로가 조금씩 수정됐어요. 바람, 조류, 파도를 전부 계산해서 최적 경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선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항법 장치에 경로 들어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박이 붉은 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진짜 되는 거예요. 해무 속에서도요. 해군 장교가 계속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오차 2.1m, 속도 4노트, 방향 유지 중. 박진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잘한다, 잘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죠. 전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드론, 헬기, 위성 레이더를 동시에 쓴다고요? 이건 군사작전 수준이잖아요. 항만 사고에 이 정도 기술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라는 해경이나 해군 중 하나만 투입해요. 둘을 동시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휘체계가 달라서 혼선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해경, 해군, 항만공사, 소방이 전부 한 화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항만공사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언제 만들었어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5년 전이라고요.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쓰려고 개발했다고 했죠. 혹시 모를 해상 충돌에 대비해서요. 북방 한계선. 전 그 단어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건 전쟁 대비용이었어요. 적 선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배를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그걸 지금 민간 선박 구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든 기술을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있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구명 도구로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싸우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준비한 걸 지키는 데 쓰는구나. 해경 헬기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적어도 바람 흐름 감지 중, 데이터 전송. 해군이 받았어요. 수신 완료, 항로 수정값 적용. 1초 뒤에 붉은 선이 살짝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선박도 따라서 움직였죠. 박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방파제까지 거리는요? 재난본부가 대답했어요. 400m. 충돌까지 3분 40초.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된다. 계속 가자. 3분. 전 손목 시계를 봤어요. 200초예요. 200초 안에 각도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안 그러면 측면 충돌도 못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전 입술을 깨물었죠.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드론 5번기 배터리 30%. 조만간 교체 필요. 박진수 씨가 물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장교가 계산하더니 대답했죠. 2분 40초. 딱 맞네요. 박진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해군 장교가 말했어요. 예비 드론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 교체 가능해요. 예비까지 있다고요?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저를 봤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비를 준비합니다. 백업 없이 작전 안 합니다.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백업이요. 재난 상황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가동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에요. 완벽에 가까운 준비예요.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뭘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전쟁, 천안함, 세월호. 이 나라는 준비 안 했다가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려고요. 시계가 2분을 가리켰습니다. 선박 각도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15도, 17도, 19도. 목표는 25도였습니다. 25도만 틀어지면 측면 충돌로 전환돼요. 피해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박진수 씨가 선장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선장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선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군 장교가 보고했어요. 현재 각도 22도. 목표까지 3도 남음. 예상 소요 시간 1분 20초. 박진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된다. 시간 맞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계산해요. 숫자로 확인하고 가능성을 따지고 실행해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드론 5번기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10% 남음. 해군 장교가 명령했어요. 예비기 투입. 교체 시작. 화면에 새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드론과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죠. 5초 만에 교체가 끝났어요. 박진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빠르네요. 해군 장교가 담담히 대답했죠. 훈련했습니다. 100번 넘게요.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0번. 이 사람들은 100번을 연습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요. 1분 남았습니다. 선박각도 24도. 목표까지 1도. 박진수 씨가 숨을 참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전부 조용해졌죠. 상황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군 장교가 마지막 수정값을 전송했어요. 적용 완료. 선박이 천천히 마지막 1도를 틀었습니다. 25도. 목표 달성. 박진수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됐다. 각도 확보했다. 재난본부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해경, 해군, 소방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전 그 순간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다. 유도다. 각도를 확보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박은 여전히 방파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충돌까지는 5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해야 할 건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야 충격이 작아지니까요. 박진수 씨가 명령했습니다. 예인선 전부 집결, 선박 뒤쪽에서 역추진 시작. 예인선 4척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선박 뒤에 붙어서 반대 방향으로 끌기 시작했죠. 화면에서 속도 숫자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4노트, 3.5노트, 3.7노트. 그때였습니다. 민간 운영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박진수 씨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반장, 이제 그만하면 됐어. 각도도 바꿨으니 충돌 피해는 최소화됐잖아. 예인선 철수시키고 정리 들어가자고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팀장이 다시 말했죠. 예인선 시간당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지금 4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회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사람 목숨 걸린 상황에서 예인선 비용 얘기를 한다고요? 박진수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팀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오늘 밤 비용이 6천만 원 넘어갔다고요. 여기에 예인선까지 더하면 억 단위라고 했죠. 본사에서 연락 왔어. 이 이상 비용 발생하면 책임자 처벌한다고요. 박진수 씨가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지죠. 지금 예인선 빼면 선박이 그대로 방파제 들이받아요. 각도 바꾼 게 무슨 소용이에요. 속도 못 줄이면 똑같아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하지 마. 이 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방파제는 충격 흡수 설계돼 있잖아. 박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계는 정면 충돌 기준이에요. 지금처럼 측면에서 3노트로 들어오는 건 계산 안 돼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을 거야. 팀장이 단정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똑같았죠. 박진수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선박이 크게 흔들린 거예요. 파도가 옆에서 치면서 선체가 요동쳤죠. 컨테이너 고정 경보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적색이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급히 보고했어요. 위험물 탱크 고정 장치 이완, 유출 위험 증가. 박진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선장님, 선체 상태 확인해 주세요. 선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컨테이너 3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험물이에요. 고정 볼트가 풀린 것 같아요. 박진수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인선 속도 올리세요. 최대한 빨리 멈춰야 해요. 팀장이 소리쳤죠. 야, 박진수. 내 말 안 들려? 예인선 빼라고. 박진수 씨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죠. 팀장님, 저 지금 현장 책임자예요. 팀장님은 사무실 책임자고요. 뭐? 팀장이 얼굴을 붉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박진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냐, 돈이냐? 팀장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근데 사고 나면 너 책임이야. 알겠어?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제가 책임집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리가 날아갈 걸 알고 있어요. 팀장이 저렇게 나오면 나중에 징계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박진수 씨가 재난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지휘권을 본부로 넘깁니다. 저는 보조 역할만 하겠습니다. 재난본부 책임자가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박진수 씨가 대답했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이제부턴 국가가 해야 해요. 재난본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휘권 인수합니다. 박 반장님은 현장 조율 계속 부탁드립니다. 박진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권한을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못 막으면 위에서라도 막게 하려고요. 이게 책임이구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게 책임이구나.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싱가포르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근데 상부에서 무시했어요. 아버지는 결국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고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셨죠. 전 박진수 씨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60대 남자, 작업복 차림, 굳은 어깨. 똑같았어요. 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난본부에서 최종 명령이 떨어졌어요. 해경 헬기 적어도 강하, 선박 갑판에 인원 투입 준비. 만약 컨테이너 떨어지면 즉시 구조. 해경이 응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내 도착. 박진수 씨가 선장에게 말했어요. 선장님, 승무원들 갑판에서 대피시키세요. 위험해요. 선장이 대답했죠. 이미 대피시켰습니다. 박진수 씨가 안도했어요. 잘하셨어요. 예인선이 계속 역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속도가 조금씩 줄었어요. 2.5노트, 2.3노트, 2.1노트. 방파제까지 200m. 시간은 30초. 팀장이 상황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이야.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돈 걱정만 하는구나. 박진수 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20초, 15초, 10초.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화면 속 선박이 천천히 방파제에 다가갔죠. 각도는 25도, 속도는 1.8노트. 5초, 4초, 3초. 충돌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박 옆면이 방파제에 닿은 거예요. 하지만 정면 충돌은 아니었죠. 측면이 스치듯 부딪혔어요. 물보라가 일었고 선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컨테이너가 삐걱거렸어요. 위험물 탱크가 기울었죠. 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떨어지지 마. 10초가 흘렀습니다. 선박이 멈췄어요. 컨테이너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출은 없었어요. 박진수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무서웠구나. 근데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버틴 거구나. 재난본부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해경, 해군, 소방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상황실 안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았어요. 전 박진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 이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자리나 돈보다 중요한 거구나. 팀장이 밖으로 나갔어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죠. 아마 본사겠죠. 박진수 씨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쁘게요. 박진수 씨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무전기를 들고 현장 정리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출 확인, 선체 점검, 승무원 안전 확인.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충돌 직후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환호가 끝나고 나니 모두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더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박은 멈췄지만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승무원 안전도 점검해야 했으니까요. 박진수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경, 선체 손상 확인 시작하세요. 해군, 드론으로 갑판 상태 촬영. 소방, 유출 감지 장비 투입. 명령이 차례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죠. 해경 헬기가 선박 위로 내려갔습니다. 강한 조명이 갑판을 비췄어요. 컨테이너들이 보였는데 다행히 전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위험물 탱크도 기울긴 했지만 떨어지진 않았어요. 해경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갑판 유관 확인 완료, 컨테이너 낙하 없음. 고정장치 일부 손상됐지만 위험물 누출 징후는 없습니다. 박진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최악은 피했네요. 근데 아직 방심할 순 없었어요. 선체 밑부분에 구멍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해수가 들어오면 선박이 기울고 그럼 컨테이너가 다시 흔들릴 수 있었죠. 박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선체 점검은 어떻게 해요? 해군 장교가 대답했어요. 수중 드론 투입하겠습니다. 10분이면 전체 스캔 가능합니다.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빨리 부탁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또 놀랐습니다. 수중 드론까지 있다고요? 공중 드론도 모자라서 물속 드론까지요? 해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기뢰 탐지용으로 개발했는데 선체 점검에도 쓸 수 있다고요. 화면에 수중 영상이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선체가 보이더군요. 드론이 천천히 선체를 따라 움직였어요. 박진수 씨와 해군 장교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해군 장교가 입을 열었어요. 선체 중앙부에 찌그러진 발견. 깊이 약 15cm. 하지만 파공은 없습니다. 박진수 씨가 물었죠. 확실해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합니다. 물 들어오는 흔적 없어요. 재난본부에서 환호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난 거예요. 유출도 없고 침수도 없고 인명피해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든 거죠. 박진수 씨가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44분. 정전이 시작된 게 11시 38분이었으니까 정확히 1시간 6분이 걸린 거예요. 그는 중얼거렸죠. 4분 40초 남았네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뭐가 4분 40초예요? 박진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시간 10분 안에 전부 끝내는 거였대요. 정전 복구, 선박 안전 확보, 현장 정리까지요. 지금 4분 40초 빨리 끝난 거라고 했죠.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획이요? 이게 계획대로 된 거예요? 박진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완전히 계획대로는 아니라고요. 중간에 민간 운영팀 때문에 시간 좀 잡아먹었다고요. 안 그랬으면 더 빨랐을 거래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그것도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설계된 작전이었죠. 재난본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 단계 들어갑니다. 각 기관은 철수 준비하세요. 해경, 해군, 소방이 차례로 응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진수 씨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승무원 전원 확인됐나요? 해경이 대답했죠.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요.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선장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1분쯤 지나서 해경이 보고했어요. 승무원 전원 무사 확인. 부상자 없음. 박진수 씨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서로 악수를 나눴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방금 재난을 막았는데 너무 담담한 거 아니에요? 항만공사 직원에게 물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좀 더 기뻐해도 되잖아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쁘긴 한데 이게 원래 해야 할 일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이요? 방금 6개 기관이 협력해서 재난을 막았는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래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런 훈련을 1년에 30번 넘게 한대요. 실제 상황이 터지면 그냥 훈련대로 하는 거라고요. 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번이요? 1년에요? 그럼 한 달에 2~3번씩 이런 훈련을 한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경, 해군, 소방 합동훈련이라고요. 실제처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구나. 전 이해했습니다. 오늘 밤 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수천 시간 훈련의 결과예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 삼아 배웠고, 배운 걸 반복해서 익혔고, 익힌 걸 오늘 실전에 썼던 거죠. 박진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씨, 보고서 쓸 거 많이 보셨죠?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평생 써도 모자랄 것 같네요. 박진수 씨도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써주세요. 좋든 나쁘든요. 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좋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진수 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아까는 우리를 안 믿는 것 같았는데요. 전 부끄러웠어요. 맞아요. 전 한국을 안 믿었어요. 성과만 쫓고 사고는 덮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근데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박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그런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요.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계속 말했죠. 10몇 년 전엔 정말 그랬어요. 사고 나면 덮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근데 그러다 큰 사고 겪었죠. 세월호요. 그 뒤로 바뀌었어요. 세월호.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300명 넘게 죽은 참사였죠. 박진수 씨가 말했어요. 그때 우린 깨달았어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신 이 모든 걸요. 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슬픔에서 나온 거구나. 300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구나. 박진수 씨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우린 절대 실패 안 해요. 실패하면 그 사람들한테 죄 짓는 거니까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감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빚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재난본부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정전 복구 완료, 항만 조명 재가동, 모든 시스템 정상.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화면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경, 해군, 소방이 차례로 연결을 끊었어요. 마지막에 재난본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박 반장님 훌륭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손을 흔들었죠. 아니에요. 다들 잘해주셨어요. 상황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사람들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 역력했죠. 전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2시 48분. 정전 시작부터 정확히 1시간 10분. 박진수 씨가 말한 시간보다 딱 4분 40초 늦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안 다쳤죠. 박진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콜린스 씨, 커피 한잔 할까요?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죠. 그는 상황실 밖으로 걸어갔고 전 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인천항에 불이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배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진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뉴스엔 안 나올 거예요. 기껏해야 짧은 정전 정도로만요. 전 물었어요. 그럼 오늘 밤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나아요. 공포를 키우지 않는 것도 책임이니까요. 전 그 말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한국은 성과를 자랑하지 않아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마무리해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죠. 전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장비가 아니라 연결된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름 없이 작동한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 인천항은 평온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컨테이너가 실리고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긴박했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어젯밤 서해안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으나 1시간 만에 복구됐다고요. 항만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위험물선 얘기도 충돌 위기 얘기도 없었습니다. 전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수 씨 말이 맞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젯밤 6개 기관이 협력해서 재난을 막았다는 걸요. 수백 명이 밤새 일했다는 걸요.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나?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 호텔 로비에서 박진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최종 보고서 검토 때문이었죠.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잔 것 같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주하고 앉았어요. 박진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전 솔직히 대답했죠.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어젯밤 생각만 나더라고요. 박진수 씨가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기록한 거였어요. 박진수 씨가 그걸 보며 물었죠.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요? 전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써야 할지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사관이 보고서를 모르겠다니 무슨 뜻이에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배운 게 전부 틀렸거든요. 어제 보니까요. 박진수 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렸어요. 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항상 생각했어요. 아시아 항만은 빠르지만 위험하다고요. 성과에만 집착하고 안전은 뒷전이라고요. 근데 어제 봤어요. 완전히 반대더군요. 어떻게요? 박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전 노트를 펼쳤어요. 여기 제가 기록한 거예요. 정전 발생 3분 만에 통합재난 체계 가동. 8분 만에 드론 투입. 15분 만에 전 기관 협력 시작. 이건 즉흥이 아니에요. 완벽한 시스템이죠. 박진수 씨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과찬이세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유럽, 미국, 중동 항만 다 봤어요. 어제 같은 대응은 본 적 없어요. 특히 민간과 군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박진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린 선택지가 없었어요.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사고 한 번 나면 피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게 한국이구나. 박진수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린 실패를 기억해요. 세월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다 우리가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지 않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실패하면 죽은 사람들한테 죄 짓는 거라고요. 박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린 이름 안 남겨도 돼요. 사람만 남으면 되니까요. 전 목이 메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었죠. 현장을 지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름 남기려 하지 않고. 근데 그런 아버지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싱가포르엔요. 박진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해도 될까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25년 전 싱가포르에서 돌아가셨다고요. 크레인 사고였다고요.
회사는 현장 실수라고 했지만 전 알아요. 관리자가 점검을 건너뛰었다는 걸요. 박진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전 믿었어요. 아시아 항만은 위험하다고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이 됐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막으려고요. 근데 어제 봤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최소한 한국은 달랐어요. 박진수 씨, 당신은 민간 팀장 지시를 거부했잖아요. 자리가 날아갈 걸 알면서도요. 제 아버지 현장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박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콜린스 씨, 저도 옛날엔 못했어요. 10년 전엔요. 그때는 저도 윗사람 말만 들었죠. 그러다 동료를 잃었어요. 그 뒤로 바뀌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요. 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도 아픔이 있구나. 그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박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콜린스 씨 아버님도 그랬을 거예요. 현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현장에 계셨어요. 동료들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나오시다가 박진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훌륭한 분이셨네요. 전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얘기하며 우는 건요. 박진수 씨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진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고서엔 뭐라고 쓸 건가요? 전 노트를 덮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쓸게요. 한국 항만 안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 때문이다. 박진수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너무 좋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전 32년 경력을 걸고 쓸 거예요. 한국은 다르다고요. 우리가 커피를 다 마실 때쯤 박진수 씨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잠깐 통화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죠. 본사에서 연락 왔대요. 어제 일로 징계 들어간대요. 전 화가 났습니다. 왜요? 당신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박진수 씨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하네요. 팀장 허락 없이 지휘권 넘긴 거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박진수 씨가 괜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원래 현장 사람은 이래요.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현장이 필요한 사람이랑 달라요. 전 후자예요. 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박진수 61세, 인천 신항 현장 총괄.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았지만 300명을 살렸다. 이름은 기록에 안 남겠지만 나는 기억한다. 박진수 씨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왜 제 이름을 써요? 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을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박진수 씨는 현장으로 돌아갔고 전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거리가 지나갔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이 평범함 뒤에 뭐가 있는지요. 밤새 일하는 사람들, 이름 안 남기고 책임지는 사람들, 실패를 기억하며 다시는 안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공항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 인천항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권고사항 전 세계 항만이 한국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특히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요. 보고서를 본사에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상사가 물었죠. 콜린스, 이거 진심이야? 한국을 최우수로. 전 답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인천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진수 씨가 일하고 있겠죠. 이름 남기지 않고 조용히요. 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선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전쟁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책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죠. 전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요.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박진수 씨에게요. 감사하다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기분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요. 이번엔 감사관이 아니라 배우러요. 일주일 뒤 박진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았습니다. 콜린스 씨, 언제든 오세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그리고 징계는 취소됐어요. 당신 보고서 덕분이래요. 감사합니다. 전 그 편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나은 나라였습니다.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긴 거예요. 책임으로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